안녕하세요. 저는 블록체인 OS의 대표인 박창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ICO를 앞두고 저희 회사의 전반적인 어떤 전략, 비전 이런 거를 오늘 얘기하기 위해서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5월 10일 날 ICO를 할 계획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저희 회사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일을 할 것이며 어떤 전략을 구사할 것인지를 아무래도 관심 있는 분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어서 제가 오늘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스위스 주크라는 주에 파운데이션,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재단법인이죠. 그 재단법인 이름이 보스 플랫폼 파운데이션이고요. 스위스에 있는 캔턴이 일종의 미국으로 하면은 스테이트인데요. 그 주크주에 설립을 했고, 여기서 이제 보스코인이라고 하는 코인을 발행하고 분배하는 역할을 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던 블록체인 OS와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 파운데이션에서 실제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일종의 기부를 받는 겁니다. 도네이션을 받아서 일종의 여기는 이제 비영리 재단이거든요. 이제 보스코인을 발행하는 작업을 하는데 그 보스코인의 플랫폼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역할을 블록체인 OS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타닥이라고 하는 그 보스코인을 활성화하기 위한 앱을 개발하는데도 그 파운데이션에서 지원을 하게 되고요. 또 델리크라시를 개발하는데도 이 보스 플랫폼 파운데이션에서 재단법인에서 지원해서 이 보스코인의 생태계를 확대하는 그런 구조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보스 플랫폼 파운데이션은 재단법인이고요. 비영리. 그 다음에 블록체인 OS, 스타닥, 델리크라시는 각각 다 독립되어 있는 주식회사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주식회사들이죠. 그러면 이런 구조에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를 조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하는 사업이 화폐를 발행하는 사업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달러와 경쟁하고 유로화나 예나와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화폐를 만드는 일이거든요. 실제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근데 어쨌든 화폐 역사에서 굉장히 특이한 일이 비트코인으로 인해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건데요.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국가가 발행하지 않고 어떤 중앙관리자도 없는 새로운 국제화폐가 태어난 것은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종의 이거를 이제 화폐 주조 차익 사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시너리지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시너리지라는 단어는 쉽게 얘기하면 그 100달러짜리 그 지폐를 미국에서 인쇄를 하면 1불이 들지 않습니다. 근데 미국은 이거를 인쇄를 해갖고 전 세계 유통을 시키면 99불 이상의 이익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화폐 주조 차익, 시너리지라는 것을, 시너리지는 그 발행 국가한테 엄청난 이득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로마 시대부터 혹은 중국에서부터 국가가 어떤 시너리지 때문에 굉장히 큰 이득을 얻게 되고 일종의 세금이 아닌 세금이 되는 거거든요. 특히 국제시장에다 유통하면은 굉장히 큰 이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혹자는 바로 이 시너리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 글로벌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기축통화가 되면은 굉장히 큰 이득을 보기 때문에 19세기까지만 해도 파운드, 브리티시 파운드가 이제 기축통화였다가 20세기 들어와서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됐고 그러다가 이제 1985년 이후에는 예나도 국제통화가 됐다가 또 유로화가 90년대부터 국제통화가 됐다가 얼마 전부터는 이제 중국의 위안화가 국제통화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중국이 갖고 있는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국제통화를 만드는 겁니다. 위안화를. 그래서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위안화를 국제통화로 해보자 이런 움직임도 지금 있는 거죠. 근데 2013년경부터 바로 비트코인이 국제통화로서 유통되기 시작했고 저희가 꿈꾸는 것도 우리가 개발하는 보스코인이 국제통화로서 앞으로 많이 쓰이게 되는 것이 저희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은 지금 최근 한 1년 반 동안 한 5배 가까이 올랐죠. 한 250불에서 지금 한 1200불까지 올랐고 시가총액도 뭐 한
한 5조 정도 수준에서 지금 20조 이상까지 오른 굉장히 큰 기염을 현재 토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알트코인들도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거래되면서 가격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 통화가 되기 위한 크립토 커런시 혹은 암호화폐가 국제 통화가 되기 위한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합니다. 저희도 그런 경쟁에 뛰어드는 회사고요.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회사는 이제 저희가 최초인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그 경쟁이 있고 세계적으로 뛰어난 천재들이, 그다음에 그 많은 자금들이 여기다 투자되는데, 과연 그 블록체인 OS와 보스코인 이 팀이 국제 시장에서 어떻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 그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고, 굉장히 많은 분석을 했고, 설계를 했고, 전략을 짜는 일에 저희가 골몰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략하에서 우리가 화폐를 제작하고 마케팅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치열한 시장에서 어떤 전략과 어떤 비전으로 우리가 사업을 전개할 건지 계획을 어느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 다보스 포럼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2027년 약 10년 후에는 전 세계 화폐, 전 세계 GDP의 약 10%가 블록체인 기술로 저장될 것.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전 세계 GDP의 약 10% 정도 되는 규모의 그 크립토 커런시의 가치가 생길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갖고 사람들한테 이제 상당히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이걸 숫자로 계산하면은 약 한 10,000빌리언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GDP가 현재 한 1,500빌리언 달러쯤 되는데요. 한 1,600조 가까이 되죠. 그리고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한 20빌리언 정도 가치가 있고, 기타 알트코인 몇백 개 합해갖고 한 10빌리언 되니까 한 35조 정도 이제 현재 가치가 있는데, 이것이 한 10,000조 가까이 이제 늘어날 거라는 건데, 그게 불과 10년 안에 일어날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예를 들면 비트코인이 지금의 100배가 올라서 2,000빌리언이 된다 하더라도, 나머지 알트코인 혹은 새로 태어날 알트코인이 이 8,000조라는 어마어마한 큰 돈을, 그 가치를 누가 갖게 되느냐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이제 일종의 10%가 도달하는 게 피벗 포인트 혹은 티핑 포인트가 되고, 그때부터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그 큰 변화가 예상되고, 이 시장을 먹기 위해서 굉장히 치열한 각축이 있는 거고, 우리도 이제 이 중에서 얼마를 먹을 수 있을 것이냐,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가 이제 우리의 그 숙제고, 그 전략에 이제, 그래서 어떤 전략을 쓸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 보스코인은 이 글로벌 커런시를 목표로 하기도 하지만 단순 화폐가 아니라 세틀먼트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그 화폐라는 거는 원화 혹은 달러가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은행 시스템까지 동시에 있는 거죠. 여러분들 뭐 비트코인 생각하면 비트코인이라는 화폐도 존재하지만 전 세계의 단일한 장부가 그 은행처럼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세틀먼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폐 플러스 세틀먼트 시스템, 게다가 Decentralized Application Platform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일종의 그 플랫폼인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그 안드로이드라는 플랫폼에 여러 가지 앱들이 올라가 있는 것을 상상하시면 좋은데요.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위에 수많은 앱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뭐 스마트폰을 통해서 많이 쓰시고 계신데요. 근데 여기서 D자가 붙은 거는 Decentralized Application이라고 그래갖고, 그러니까 중앙 집중화된 앱이 아니라 탈중앙화된 앱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이런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화폐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각광받는 것이 바로 D앱 플랫폼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어떤 계기를 마련한 게 이더리움이겠죠. 비트코인은 디지털 커런시고 그 분산 장부로서 역할을 제대로 했지만, 바로 이 이더리움이 스마트 컨트랙트와 디센트럴라이즈 어플리케이션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굉장히 획기적인 어떤 그 진보를 이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면 이 D앱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어제 보니까 405개 정도 D앱이 이더리움에 지금 이미 올라가 있어요. 굉장히 많죠. 그래서 KYC 체인, 이건 Know Your Customer라는 건데, 이런
그 신분 확인, 그 다음에 비치 앱, 그 다음에 뭐 프로비큐티 뭐 굉장히 많습니다. 스마트 마켓 프로토콜, 더 코인, 심플 샵 이런 식으로 400개가 넘는 그러니까 탈중앙화된 앱들이 이미 이더리움에 올라가 있는데요. 그 명단을 좀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쭉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뭐 옥션도 있고, 그다음에 뭐 프로젝트 라이브도 있고, 뭐 토큰 닌자도 있고, 페어페이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고, 이 각각이 다들 굉장한 그 노력과 아이디어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궁금한 거는 이 400개나 되는 앱들이 그 이더리움에 올라가 있고,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투자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대박이 난 게 아직까지 없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 그나마 좀 성공한 게 어거라고 하는 프레딕션 마켓입니다. 예측 시장입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노력이 투여되고 있는데 왜 잘 안 될까? 우리도 그러면은 이런 이더리움 같은 플랫폼을 만들고 앱을 이렇게 많이 개발한다고 성공할 수 있을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약간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다른 전략을 써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다른 전략을 쓸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설명드릴 건데요. 기본적으로 어떤 전략을 쓸 계획이냐면 일단 디센트럴라이즈드 어플리케이션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탈중앙화된 P2P 시스템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주인이 없기 때문에 누구도 그 어떤 집중된 자원과 인력과 조직을 동원해 갖고 크게 마케팅하거나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다음에 창업 투자사로부터 자금을 받는 게 좀 어렵습니다. 분산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버 같은 경우는 그 공유경제라는 개념으로 온디맨드 이제 그 에코노미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자동차와 어떤 노동력을 모아갖고 잘 분산해갖고 소비자들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그 앱이긴 하지만 그게 중앙화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버의 그 창업자들이 굉장히 그 조직도 크게 만들고 투자도 많이 받아갖고 지금 회사 가치가 뭐 한 50조 가까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자금 조달을 하고 글로벌 마케팅도 할 수 있는데 어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더리움에서 가장 발달해 있지만은 그 조그만 팀이 그러니까 탈중앙화된 그런 시스템 속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베니핏을 받도록 하기 때문에 어떤 중앙에 있는 어떤 사람이 큰 에너지나 자원을 투자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전략은 이 탈중앙화된 앱이라는 전략과 어떤 중앙 집중형 어떤 조직의 투자와 약간 중간 정도 하이브리드 전략을 가는 게 좋겠다라고 하신 것이 이제 저희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한테 이익을 주는 건 좋지만 그럴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느 누구도 이익을 크게 보지 않기 때문에 그 마케팅이라든가 투자나 인력을 많이 투입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간 단계인 그 어떤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한번 해보자. 저희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하는데 어떤 기본으로서 생각한 게 저희 그 백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제 분석해서 저희가 약점들을 이제 보완한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POW가 갖고 있는 에너지 낭비적인 요소를 에너지를 굉장히 세이브할 수 있도록 그 POS로 바꾸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게 되면 수수료를 굉장히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드를 오퍼레이션 하는데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금 그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수수료가 너무 높아서 마이크로 페이먼트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점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디시전 메이킹 프로세스, 거버넌스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요.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어떤 중요한 변화를 결정한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것을 민주적이면서도 어떤 그 원활하게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가 갖고 있는 그 undeterminable, 그러니까 확실치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트러스트 컨트랙트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또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블록 인터벌을 아주 짧게 해서 빠른 체결을 할 수 있고 어떤 마이크로 페이먼트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엄청나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써야 될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위해서
최근의 어떤 경제 트렌드와 어떤 성공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2005년도에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이 이 시가총액들인데요. 제너럴 일렉트릭, 엑슨모빌, 마이크로소프트, 시티그룹, BP, 월마트, 더치쉘, 존슨앤존슨, 파이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상당히 익숙한 기업들이죠. 근데 2017년 한 12년 지난 최근의 자료를 보면 이 10개 기업 중에서 남아있는 게 3개밖에 없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이 탈락했고 엑슨모빌은 지금 한 7등 정도로 떨어졌고 시티그룹 탈락했죠. 월마트도 탈락하고 존슨앤존슨도 여기 있네요. 파이저가 탈락했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탈락하고 그 대신 올라온 게 애플이 엄청난 그 이익을 지금 냈고요. 그 다음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버크셔 해서웨이는 투자회사죠. 그 다음에 페이스북, 그 다음에 이제 엑슨모빌, 존슨앤존슨, JP모간 은행이죠. 그 다음에 알리바바가 10등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걸 보면은 뭔가 경제의 파라다임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어요. 옛날에 2005년도만 하더라도 기술, 자본, 대규모 기업, 자원, 금융 이런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시가총액을 굉장히 많이 확보했는데 지금 이 10개, 상위 10개 중에서 6개가 다 디지털 플랫폼 회사입니다. 그리고 특징이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큰 그 밸류가 있지 않던 회사들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외하면 10년 전에는 뭐 아주 가치가 미미하던 회사죠. 근데 과연 그럼 지난 10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디지털 플랫폼 회사들이 크게 약진했느냐.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저는 앞으로도 이런 디지털 플랫폼 회사들이 계속 약진할 것이고 과거의 어떤 금융, 자원, 기술 이런 회사들이 점점 약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전략하고도 상당히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추구하는 게 바로 디지털 플랫폼 전략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회사들과는 좀 약간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디지털 플랫폼 전략인데 그러면 이런 회사들이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이렇게 빨리 확장할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한번 고찰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디지털 플랫폼도 하나의 플랫폼이죠. 플랫폼이라는 거는 뭐 기차역이라든가 비행기라든가 이런 걸 플랫폼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온라인 플랫폼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거고. 그래서 플랫폼이라는 거는 어떤 하나의 어떤 기반을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플랫폼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도 하나의 플랫폼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제품 플랫폼으로는 뭐 이런 스마트폰이라든가 자동차도 어떤 이런 프레임 같은 플랫폼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각종 안드로이드 같은 iOS 같은 경우도 이제 플랫폼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카카오톡 같은 어떤 서비스도 플랫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플랫폼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다양한 어떤 형태로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플랫폼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카카오톡이 굉장히 뜨고 있는 게 바로 플랫폼 비즈니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제 이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페이스북을 보면 페이스북이 2004년도인가 그냥 대학생이 취미로 만든 게 이렇게 그 전 세계 지금 4위 기업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 지금 20억 명들이 쓰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페이스북 쓰실 텐데 혹시 페이스북에 돈 내고 못 쓰신 거 있으신 분 있으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페이스북에 광고 약간 하지 않았나요? 우리 회사가? 페이스북에. 그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거의 페이스북에 돈을 내고 쓰지 않습니다. 근데 페이스북이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벌까? 사용자는 페이스북이나 구글을 무료로 쓰지만 자신이 스스로 상품에 대해서 콘텐츠를 생산하잖아요. 그래서 콘텐츠 생산의 그 플랫폼 자체는 돈이 들어가지 않지만 광고비는 그 20억 명이 쓰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애플 같은 경우도 앱스토어 수입이 전체 수입의 약 30%입니다. iOS라고 하는 그 OS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앱을 개발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와서 쓰게 하는 어떤 플랫폼 사업자가 이 애플은 하드웨어에서 나오는 수익보다 수익도 크지만 이 앱스토어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죠. 삼성이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판매 대수는 애플보다 많지만 수익이 애플보다 훨씬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디지털 플랫폼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경제학자들이 잘 설명을 하지 못했어요. 그 전에 한 2010년 정도까지만 해도 도대체 이게 어떤 경제적 현상인지를 설명하지 못하다가 이 장띠롤이라는 사람이 2010년경에 이 현상을 설명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갖고 2014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습니다. 그 이론으로. 그 이론이 투-사이디드 마켓이라고 하는 그 시장의 원리입니다. 예를 들면 페이스북에서 커스터머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그 광고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을 거고요. 또 광고에 어떤 수익이 있기 때문에 또 커스터머한테 좋은 양쪽이 분리된 시장이 이런 어떤 큰 수익을 만들어낸다. 이 이론을 투-사이디드 마켓이라고 하는 경제 이론을 처음 만든 게 바로 장띠롤 교수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노벨상을 받게 되죠. 좀 더 설명드리면 아주 그 약간 선정적인 예를 하나 드리면 나이트클럽을 투-사이디드 마켓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뭐 나이트클럽에 다니신 분도 있겠지만 여자들한테는 거의 공짜예요. 그래갖고 공짜로 좋은, 그러니까 그 저희 물 좋다고 그러죠. 물 좋은 여자들이 많이 모이면 남자들이 돈을 와서 돈을 씁니다. 그게 투사이드 마켓입니다. 분리된 시장이죠. 이게 페이스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글을 올리게 되면 글을 올리고 사람들이 그걸 보게 되면 광고하는 사람들이 와서 광고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투사이드 마켓입니다. 이제 투사이드 마켓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페이스북이 지금 한 20억 명 정도의 소비자가 있는데 페이스북에서 한 고객을 10%로 늘리는데 비용이 크게 들지 않습니다. 뭐 플랫폼 다 있고 전 세계 마케팅 조직 다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10% 늘어난다고 해서 비용이 10% 늘어나지 않습니다. 뭐 한 0. 몇 프로, 1% 이내로 늘어날 거예요. 그게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근데 고객이 10% 늘어나면 이 페이스북의 광고 수익은 10% 늘어납니다. 그걸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게 물량이, 그러니까 이거 소비자가 늘어났을 때, 그러니까 원사이드 마켓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비자 시장이죠. 소비자 시장에서 이 고객 수가 늘어나도 이 단위 코스트, 그러니까 마지널 코스트라고 하죠. 그거는 굉장히 작은 반면 그 늘어난 10%만큼 이게 늘어났을 때 광고 수입은 이렇게 크게 늘어난다는 겁니다. 거의 10%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업이 플랫폼을 어느 정도 확보하면 소비자, 그러니까 그 고객을 확대하는 데는 비용이 극도로 조금밖에 안 들어가는데 수익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그런 구조가 형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굉장히 큰 수익을 얻게 된다는 경제학적 원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걸 이제 투사이디드 마켓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거의 10대 기업 중에 6개 기업이 바로 디지털 플랫폼으로 투사이디드 마켓에서 성공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플랫폼의 가치는 일단 노드 수가 굉장히 많고 그 그러니까 노드라는 건 사용자들이죠. 그러니까 페이스북의 가입자들 혹은 카카오톡의 이제 가입자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일단 많아야 되겠죠. 조금 있으면 경쟁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끈끈하게 하루에 자주 들어가고 아주 끈끈한 관계를 맺을수록 이 파워가 커집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거를 확대하기 위해서 뭐 플랫폼의 크기, 플랫폼의 창발성,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연구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원리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걸 갖다가 일종의 그 네트워크 효과라고 그래갖고, 이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 효과가 관계성이 급속하게 늘어나는 그런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한 전략은 이 비트코인이 약 지금 한 1100만 명 정도의 월렛이 지금 배포되어 있고 실제로 액티브한 사용자들은 한 100만 명 정도 있습니다. 그게 한 20빌리언 정도 가치를 만들고 있고 이더리움은 사용자가 좀 적고 약 4빌리언 정도의 가치 만든다면 새로운 크립토 커런시가 성공할 수 있는 전략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많은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1000만 명 단위로 한 1억 명 정도를 빨리 확보한다면 네트워크 효과에 의해서 선점 효과 플러스 이런 큰 밸류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전략을 저희는 생각해 보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이런 전략을 쓰는 크립토커런시는 아직까지 없어요. 성공한 데도 없고 적극적으로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주로 크립토커런시를 연구하는 개발하고 하는 사람들이 대개 20대, 30대 젊은 엔지니어들, 해커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술에 어떤 포커스를 맞추지 이런 큰 어떤 마케팅 전략 같은 데는 그렇게 크게 어떤 집중하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특이하게 이 크립토커런시 세계에서 뭔가 좀 이름을 날리거나 이런 사람들은 아주 그 기술 오리엔티드 된 그런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약간 좀 다른 접근을 할 수 있는 이제 그 여지가 그래서 생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몇 년 전에 그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사람이 한계 비용 제로 사회라는 책을 써갖고 상당히 이제 인기를 끌었고요. 아까 그 네트워크 투 사이디드 마켓처럼 앞으로는 그 어떤 한계 비용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 굉장히 대규모의 생산을 할 수 있는 어떤 생산이 남아도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그렇게 된 여러 가지 이유는 자원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어떤 정보가 굉장히 풍부하게 오픈소스로 쉽게 구할 수 있고 어떤 이자율이 떨어지면서 자본의 가격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생산을 아주 싸게 대량으로 많이 늘릴 수 있는 시대가 이미 왔는데 그거는 이제 어떤 새로운 세계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결국은 한계 비용 제로라고 하는 것은 거의 비용이 없이 새로운 생산을 하거나 새로운 고객을 대규모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이제 한계 비용 제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저희는 약간 좀 그보다 한 단계 더 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보스코인의 전략 중에 하나는 에어드랍을 하는 거예요. 에어드랍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개발한 스타닥이나 델리크라시라는 앱을 통해서 코인을 무료로 분배하는 겁니다. 근데 코인을 무료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돈인데 공짜로 받았어요. 그걸 저희가 몇 천만 명한테 지금 분배할 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한테는 그게 한계 생산비는 제로입니다. 왜냐하면 코인을 뭐 1억 개 생산하나 2억 개 생산하나 그건 디지털 넘버기 때문에 똑같거든요. 한계 생산비는 같은데 근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건 현금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거는 마이너스 한계 비용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훨씬 파워풀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는데요. 어쨌든 마이너스 한계 비용이라는 개념은 제가 처음으로 한번 만들어 본 개념인데 같이 한번 토론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훨씬 더 빠르게 훨씬 더 싸게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기존의 투 사이디드 마켓과는 좀 다르게 우리의 플랫폼은 쓰리 사이디드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와서 자기가 글을 쓰고 이제 읽고 하는 기능과 광고하는 두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구글도 약간 비슷하죠. 근데 우리는 그런 기능은 물론 있고 그 위에 은행 결제 시스템 같은 게 동시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한 차원 더 있는 것 같다라고 저는 주장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트러스트 컨트랙트 플랫폼과 보스코인 트랜잭션이라는 어떤 파운데이션 위에 코인 유저들, 그러니까 이제 페이스북 사용자와 비슷한 거죠. 코인 유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디벨로퍼들이 이제 많이 개발이 돼야 되겠죠. 있는데 그 위에 또 노드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또 다른 그 이해관계자들이 있어서 이 세 가지가 서로 어떤 상호 네트워크 효과를 일으키면서 더 많은 어떤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어떤 주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투 사이디드 마켓보다 더 파워풀한 어떤 마켓, 그러니까 그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다라는 상상을 해봤어요.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알리바바의 마윤 회장입니다. 마윤 회장이 처음 손정희 씨로부터 투자를 받을 때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손정희 씨가 당신네들 굉장히 마진 적게 하면은 그 비용과 비교했을 때 이익을 잘 못 낼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을 쓰려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마윤 회장이 한 얘기가 이익을 내지 않고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가급적 많은 그 사용자와 공급자를 여기다 확보하겠다. 근데 거기서는 이익을 내지 않겠다. 그럼 어디서 이익을 내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바로 알리페이라고 하는 금융 시스템과 결합하면서 바로 그 금융에서 돈을 벌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전자상거래가 아니라 거기다 금융거래를 결합하면 굉장히 힘이 더 생긴다는 일종의 쓰리사이드 마켓의 어떤 개념을 마인 회장이 생각하지 않았느냐라는 저는 생각을 해봤고, 실제로 지금 알리페이가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죠. 돈도 굉장히 많이 벌고 어떤 중국 내 사용자도 엄청나게 많고 거기서 그 수익성도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한 단계 더 넘어간 게 바로 크립토커런시라고 하는 새로운 화폐까지 발행하는 시스템이 아니겠느냐라는 한 상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2년 전에 2015년도에 이제 블록체인 OS라는 회사를 설립하면서 이런 이름을 블록체인 OS라고 지을 때 어쨌든 과거의 어떤 PC 시대의 윈도우즈라는 OS,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시대의 안드로이드라는 OS 대신 이런 블록체인 시대에는 이에 걸맞는 OS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으로 좀 큰 그림을 그리면서 생각을 했고요. 바로 디지털 플랫폼, 그 다음에 어떤 네트워크 효과, 이거를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 개념을 저희가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근데 다행히 저는 이제 이와 관련된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제가 1999년도에 팍스넷이라고 하는 웹사이트를 제가 99년 3월 달에 처음 만들었는데, 저기 앉아 계신 김묵은 씨가 5월 달에 저하고 이제 같이 만들어 갖고 처음 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계신 김인환 사장이 이제 그 총괄 오퍼레이션과 마케팅을 해 갖고 불과 1년 만에 회사 가치를 한 3천억 정도를 키웠고, 전 세계 트래픽의 한 20위권, 30위 안에 들어갈 정도로 폭발적인 성장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때도 역시 우리가 네트워크 효과를 최대한 만드는 어떤 커뮤니티를 빌딩하는데 굉장히 정성을 들인 것이 성공을 한 거고요. 그것도 역시 디지털 플랫폼이었습니다. 제가 인터넷과 블록체인을 비교할 때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인터넷은 정보를 보는 일종의 카피를 보는 거라면 블록체인은 원본을 움직이는 것을 확정하는 거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세계고, 인터넷이 세상을 변화시킨 거, 진보시킨 거와 거의 맞먹는 혹은 더 큰 진보를, 더 큰 어떤 경제 효과를 세상에 만들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 팀은 이런 성공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2000년도에 핑거라고 하는 핀테크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지금 팍스넷은 작년에 상장이 돼서 약 한 800억 원 정도의 가치로 지금 상장돼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증권 정보 분야에서는 가장 큰 기업입니다. 그리고 핑거라는 회사를 제가 2000년도에 창립을 했는데, 제가 좀 너무 일찍 해갖고 지금 고생 좀 했어요. 한 2, 3년 전부터 그 핀테크가 뜨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지금 핑거라는 회사는 우리나라 핀테크 기업 중에서 가장 선두 그룹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뮤레카라고 하는 그 음악 디지털 플랫폼에도 제가 투자를 했었는데, 어쨌든 제가 하다 보니까 우연히 그 디지털 플랫폼, 금융과 관련된 디지털 플랫폼 사업을 여러 번 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송도에 있는 뉴욕 주립대학에서 이제 금융공학 연구소장 일도 했었고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이쪽에 관련해서 상당히 다양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늦은 나이에 이런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게 된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전 오랫동안 저와 함께 일했던 그 호흡이 맞는 멤버들과 같이 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저의 어떤 자신감의 원천이었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전략을 쓸 것인가 해서 제가 생각한 게, 1억 명의 고객을 가장 빠르게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면 우리가 세계 선두가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인류 역사에서 전화기가 1억 명한테 쓰게 되는데 약 70년이 걸렸답니다. 모바일 폰은 약 한 15년 정도 걸렸고, 인터넷은 한 8년 정도 걸렸고, 아이튠스가 7년, 페이스북이 한 4년 정도 걸렸습니다. 1억 명의 고객을 확보하는데, 그 다음에 앱스토어가 한 2년, 그 다음에 왓츠앱이 한 2년, 그 다음에 뭐 인스타그램이 한 2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이걸 보면 지금 추세는 마케팅만 잘하면, 그 다음에 제품만 잘 오가나이즈 하면, 그리고 제대로 경영하면 1억 명을 도달하는데 빠른 시간에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할까? 우리 같은 조그만 어떤 벤처기업이.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중요한 게 바로 그로스 해킹 전략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이 어떤 굉장히 빠르게 마케팅하는
핵심 전략인데요. 어떤 이런 엔지니어링 팀과 그다음에 마케팅 팀이 잘 결합하되 굉장히 많은 실험들을 하는 겁니다. 작은 비용으로. 그래갖고 스스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네트워크 효과를 최대한 발휘시켜서 가급적 광고비를 거의 쓰지 않고 고객을 빨리 확보하는 전략을 바로 그로스 해킹 전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과 어떤 실험과 이런 거를 반복적으로 해가면서 폭발적으로 어떤 고객을 확보하는데 광고를 쓰지 않고 소셜 네트워크를 많이 이용해서 입소문과 바이럴 마케팅과 그다음에 네트워크 효과를 최대한 발휘하는 방법으로 이제 하는 게 바로 그로스 해킹 전략인데요. 우리도 그로스 해킹 전략을 이제 쓸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이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 저희가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코인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코인의 어떤 특성이나 어떤 그 기술적 진보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대규모로 확산시킬 수 있는 앱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이제 스타닥이라는 거를 이제 개발을 했는데요. 저기 지금 우리 전명상 씨하고 김인환 사장이 책임지고 지금 만들고 있고 이미 저희가 작년에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한국에서 테스트를 해서 굉장히 좋은 호응이 있었고 이제 지금 글로벌 버전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슬로건 중에 하나가 과거를 알고 싶으면 구글로 가고 미래를 알고 싶으면 스타닥이나 델리크라시로 와라. 그러니까 프레딕션 마켓이라는 게 어떤 집단지성을 모아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모델이고 이더리움의 어거가 바로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이 우리의 전략, 그러니까 그로스 해킹이나 어떤 그 네트워크 효과를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그 프레딕션 마켓이라는 모델을 가지고 예측 시장이죠. 바로 이 두 개의 앱을 이미 이제 거의 완료를 한 거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선보일 생각인데요. 그 이더리움에 있는 어거가 나름대로 그 D 앱 중에서는 가장 선두주자이긴 하지만 폭발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데는 몇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D 앱이 구현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이 커스터머, 그러니까 UI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술적인 난점도 있고 마케팅도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일단 선두주자긴 하지만 그런 난점이 있어서 우리는 그냥 약간 독립된 D앱으로 블록체인에 담긴 게 아니라 약간 독립된 어떤 오퍼레이션, 서버 클라이언트 방식의 오퍼레이션을 하되 보스코인과 어떤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전략을 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만들었던 이 스타닥의 어떤 화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기인들을 서로 인기인의 그 인기 지수를 사고 팔 수 있는 일종의 뭐 증권 시장과도 비슷한 이제 그런 모델을 만들어 온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일본판, 미국판, 그다음에 중국판을 지금 동시에 출시할 수 있도록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안 문제도 굉장히 철저하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글로벌 서비스 할 수 있는 이제 플랫폼도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굉장히 깊숙한 작업을 이제 우리 저기 기술적으로는 우리 김무근 씨가 주도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획이나 이제 총괄은 전명삼 씨하고 이제 김인환 사장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크립토 커런시와 프레딕션 마켓과 셀레브리티와 모바일 게임을 합쳐서 상당한 그 빠른 속도로 고객을 확대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델리크라시는 오늘 사실 공개적으로는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델리크라시.kr이 아마 이번 주 중에 알파 테스트를 시작할 것 같고 지금도 뭐 적당히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차기 대통령에서 누가 당선될 것 같으냐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배팅과 어떤 레이싱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프리즌이라고 하는 영화의 관객 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하는 거고, 그다음에 일자리 대책을 과연 어떤 사람 정책이 더 좋으냐라고 하는 어떤 정책에 대한 어떤 컨센서스를 만드는 일도 할 수 있고, 어떤 재벌 개혁에 대한 안들에 대해서 서로 비교하면서 토론해 갖고 컨센서스를 만드는 일종의 거버넌스 시스템, 직접 민주적인 어떤 토론 시스템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런 여러 사람들 중에서 내가 생각할 때는 그 문재인이 당선될 것 같다. 혹은 뭐 안철수가 당선될 거라는 것 같다는 거를 주식시장에서 사고 그 주식을 사고 팔듯이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5월 9일 날 이제 개표가 딱 끝나면 여기서 자기가 찍은 사람이 한 사람이 이제 100점이 되고 나머지는 0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베팅한 가격과 그 마지막 가격과의 차익이 포인트로 자기한테 들어오는 상당히 흥미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게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굉장히 많은 콘텐츠들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흥미도 유발될 수 있고 어떤 여론조사와는 좀 다른 측면에서 어떤 사회 여론을 환기시키고 미래를 예측하는 툴로서 유용하다고 생각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10개까지 이렇게 투자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처음에 이제 가입하면 10,000포인트를 줘서 그걸 갖고 뭐 사고 파는 어떤 놀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굉장히 다양한 미래에 어떤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배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인데 특이한 거는 한 번 배팅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격 움직임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에 대해서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어서 자기 의견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투자한 레코드를 쭉 볼 수 있는 어떤 그 장부도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대선 후보들 5명이 얼마 전에 이제 그 토론을 했는데 앞으로 아마 3번 정도 더 할 거예요. 그때 이 앱을 이용해서 이 5명이 토론을 누가 제일 잘하는지를 한번 실시간으로 배팅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실험적으로. 그래갖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막 어떤 발언을 하면 저 사람 발언 좀 이상하다 그러면 팔기도 하고 근데 여기에 만약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 몇만 명 혹은 뭐 몇십만 명이 들어왔다면 그 어떤 사람의 발언, 표정, 어떤 제스처가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를 굉장히 재밌는 데이터를 여기서 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되는 거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직접 보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다른 평가 방법보다와는 좀 다른 굉장히 과학적이고 실시간적인 재밌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흥미도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실험적으로 해보는 거지만 저희가 이번 대선과 맞물려 갖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이 전 세계적으로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또 저희가 역시 글로벌 버전으로 만드는 작업을 이제 곧 시작하고요. 또 이 대선 끝나면 그 지방선거에서도 쓸 수 있는 거를 이제 약간 좀 다른 포맷이 필요한데 그런 작업도 하고 있고 이미 저희가 2개 정당에 이 플랫폼을 납품을 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것도 역시 여기서 발행되는 그 코인이 나중에 보스코인과 교환이 되고 그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쓰게 되면 코인의 어떤 수요를 만들고 사용자를 확대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툴로서 글로벌 시장에서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이거는 저는 그 직접 민주제를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더 성숙시키고 직접 민주적인 어떤 그 프로세스를 통해 갖고 합리적인 집단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전략을 대충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표가 뭐 좀 흥미로워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2015년 10월 25일 투자를 이런 코인에 했을 때 과연 수익률이 얼마일까를 오늘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때 가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35만 원이었는데 오늘 가격이 비트코인이 137만 원이거든요. 이더리움이 725원이었는데 5만 5천 원입니다. 76배가 올랐습니다. 비트코인은 4배 올랐고요. 또 보면 NEM이라고 하는 코인은 이게 일본서 만든 거죠. 이게 지금 200, 800 올랐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지난 한 1년 반 동안, 1년 반 좀 넘나요? 1년 반 가까이 되죠. 이때 1년 반 전에, 이때가 이제 저희가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때였는데 만약에 저희가 창업자금, 자본금 1억 원을 그 창업하는 데 쓰지 않고 투자했으면 한 30억 됐습니다. 30배. 이렇게 똑같이 나눠서 해도 이 정도로 지금 그 코인 가격이 급속하게 오르고 있다는 거가 이제 흥미로운 사실인데 어쩌면 이게 굉장히 초기 단계일지 모르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이런 각각의 코인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사람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생긴 그 ICO 투자에 관련해서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생겼는데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 코스모스 프로젝트가 재권이라는 사람이 이제 주도해서 한 건데 참고로 이 사람은 그 재미 교포 2세입니다.
30대 한 중반쯤 되고, 이름이 재권이라고 하는데, 권용재라는 이제 우리 교포인데요. ICO를 아주 30분 만에 성공을 해갖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16.8빌리언이니까 180억 정도를 28분 만에 그 모집을 끝내갖고 이게 펀드레이징, 크라우드 펀딩의 신기록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크립토 커런시뿐만 아니라 모든 크라우드 펀딩에서 신기록을 세운 겁니다. 물론 그 전에 다오라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금방 무너졌고, 그 다음에 그거는 어떤 그 이더리움을 갖다가 다오로 이제 바꾼 거기 때문에 약간 성격이 다른데, 그거를 어쨌든 제외하면 가장 크게 성공한 프로젝트고, 요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28분이라고 그랬지만 원래 이 코스모스가 ICO를 할 때 모기로 한 돈은 1000만 불이었습니다. 10밀리언. 근데 이게 4분 만인가 10밀리언이 다 모인 거예요. 5분인가? 뭐, 한 10분이 안 돼 갖고. 그래 갖고 어떤 규칙에 의해서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예를 들면 뭐 하루 내에 이게 10밀리언이 꽉 차면 전 세계에 있는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일종의 그 실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느린다. 이걸 갖다 이제 소프트캡이라고 하는데, 그 6.8밀리언을 추가로 모집을 한 겁니다. 거기도 이제 맥시멈 그 리미트를 줘갖고. 근데 그것도 역시 28분 안에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려고 대기해 놨는데 거의 투자를 못했습니다. 30분 안에 이렇게 프로세싱 하기도 힘들고 그래요. 어쨌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ICO 시장, 그다음에 크립토 커런시 시장이 굉장히 뜨겁다는 하나의 증거라고 볼 수 있고요. 참고로 이 친구는 저희가 작년 6월 달에 우리 회사에 와서 세미나도 같이 하고 여러 가지 디스커션을 했고, 우리가 개발하는데도 상당히 많이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우리들 멤버들 여기 앉아 있죠. 우리 사무실 여기 홍성호 이사 있나? 여기 홍 이사님 여기 있네. 그래서 이제 우리하고도 상당히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회사인데 어쨌든 이런 굉장히 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결론으로 뭐 마무리를 짓겠는데요. 우리 지금 보스 플랫폼 파운데이션이 보스코인을 이제 개발하는 어떤 재단법인으로서 블록체인 OS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의뢰를 하고, 스타닥과 이제 델리크라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제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보스코인이 갖고 있는 커먼스 코인이라는 것을 나눠줌으로써 이제 그 에어드랍을 대규모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큰 그림을 설계를 한 거고요. 일단 지금은 스타닥과 델리크라시라는 앱만 있지만 앞으로 뭐 수많은 앱들을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오투어 관련된 앱들도 지금 생각해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디센트럴라이즈 샵 같은 것도 개발할 수 있고, 뭐 음악 같은 컨텐츠 같은 것들도 우리가 개발할 수 있고, 그거를 바로 보스 플랫폼 파운데이션에서 지원해서 하는 프로젝트도 저희가 몇 가지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 외에 뭐 외부에 있는 사람들, 우리 멤버가 아닌 그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뭐 게임이라든가 혹은 뭐 음악이라든가 수많은 앱들을 자발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바로 보스 플랫폼 파운데이션에서 어느 정도 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커먼스 코인이라고 하는 공유 재산을 이용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서, 물론 이제 이 아울체인과 우리의 어떤 기본 코어 프로그램을 아주 안정되고 빠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안전하게 이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것이 이제 저희의 큰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큰 한번 가치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앞으로 10년 내에 있을 이런 엄청난 시장에 한번 도전해 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이제 창업하고 얼마 안 돼서 우리가 억셀러레이터에 투자를 받았을 때, 그때 우리가 회사의 비전을 뭘로 삼을까를 하다가 생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초저가 스마트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심지어는 10불, 20불짜리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어떤 저개발국에 롱레인지 와이파이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나 뭐 인도나 뭐 브라질 같은 그 어떤 그 인터넷이 연결 안 되고 그 금융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지구상에 약 30억 명 된다고 그러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이 사업을 잘 확대할 수 있으면
이런 롱레인지 와이파이와 그다음에 아주 이런 저가 스마트폰, 실제로 1, 2만 원이면 스마트폰을 현재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에다가 우리의 그 보스코인 플랫폼을 탑재해서 거기에 은행 기능과 인터넷 기능을 탑재해서 롱레인지 와이파이에 투자를 한다면 그러면은 은행과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30억 명의 인류에게 무상 스마트폰에 보스 플랫폼을 깔아서 제공하면 어떤 은행, 그러니까 금융 서비스와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그 문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렇게 하려면 그야말로 우리 플랫폼이 소수가 쓰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이 아주 저렴한 수수료를 가지고 다양한 어떤 앱들을 개발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